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고, 출퇴근할 땐 온라인 쇼핑 좀 하고, 저녁엔 친구들이랑 메시지 주고받고, 뭐 우리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보이지 않는 신분 도용범들한테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환영 매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어떤 온라인 습관이, 어떤 클릭 하나하나가 우리를 범죄의 표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한 범죄학 연구를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오늘 얘기할 신분 도용이 정확히 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주 간단해요. 누군가가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이나 카드 번호, 계좌 정보 같은 개인 정보를 싹 훔쳐가서 범죄에 쓰는 거, 이게 전부 신분 도용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사기나 은행 사기 같은 게 있겠죠? 사실 이게 더 이상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 점점 더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면서 이 신분도용이라는 건 이제 훨씬 더 흔하고 또 훨씬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신분도용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피해자랑 가해자가 얼굴 한번 볼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범인들은 저 멀리서 피싱 이메일 하나 띡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쓰는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식으로 아주 조용하게 원격으로 우리 정보를 빼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범죄는 대체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범죄학자들이 수십 년이나 된 아주 고전적인 이론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일상활동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범죄가 일어나려면 딱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첫째,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있는 사람. 둘째, 공격하기 쉬운 만만한 대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막아줄 감시가 없는 상황. 이 세 가지가 한 장소 한 시간에 딱 마주치면 바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인용구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인터넷이 딱 등장하면서 방금 말한 그 세 가지 요소가 만날 수 있는 장소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범죄들이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판 위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막판을 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 이론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던 거죠. 업데이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에코와 클러크 같은 학자들이 이 장소라는 개념을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로 확장하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즉, 이제 범죄자랑 피해자가 꼭 같은 동네, 같은 거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은 와이파이, 같은 이메일 서버, 같은 소셜 네트워크 안에 접속해 있기만 해도 범죄가 일어날 조건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온라인 습관이랑 신분도용 위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걸 이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의 바탕이 된 자료는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진행된 영국 범죄조사 데이터예요. 거의 6천 명에 가까운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에 어떤 온라인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신분도용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아주 꼼꼼하게 물어본 거죠. 연구자들은 바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특정 온라인 습관이 실제 피해 위험과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자, 드디어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수많은 활동들 중에서 과연 어떤 행동들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신분도용 위험을 높이는 걸로 나타났을까요? 그 결과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연구가 콕 집어낸 신분도용 위험을 높이는 구체적인 온라인 활동들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결과가 아주 그냥 명확하게 나오죠. 첫 번째, 온라인 뱅킹이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해 위험이 무려 50%나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쓰는 것만으로도 위험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확 올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쇼핑, 이것도 피해 가능성을 30% 정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위험 행동이 또 있었어요. 바로 다운로드입니다. 음악이나 영화 아니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처럼 온라인에서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행동, 이것도 신분 도용 피해와 아주 뚜렷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개인적인 특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나이가 좀 있고 소득이 높고 결혼한 남성일수록 신분도용 피해를 당할 확률이 더 높게 나왔어요. 아마도 이런 분들이 금융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 금융거래나 쇼핑을 더 활발하게 하니까 범죄자들 눈에는 더 매력적인 타겟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 연구에서 진짜 제일 놀라운 발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나 신분도용 당할 위험이 좀 높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 피해를 당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3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보통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더 조심해서 피해를 덜 입을 것 같은데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죠. 정말 의외죠? 자, 그럼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한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는요, 어떤 온라인 활동이 신분도용 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준 최초의 연구 중 하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해가 온라인에서 일어난 건지 오프라인에서 일어난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지는 못했고요. 또 사람들이 백신 프로그램 같은 보안 조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같은 변수까진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 기회의 문제입니다. 온라인 뱅킹이나 쇼핑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활동들이 범죄자들한테 내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은 무서우니까 인터넷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보안이 약한 공공 와이파이는 피한다거나 비밀번호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식으로 범죄의 기회 자체를 줄여나가는 표적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은 계속 발전할 거고 우리 삶은 앞으로 더 깊숙이 온라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범죄의 기회 역시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할 겁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의 우리 집을 지키려고 문을 잠그고 CCTV를 다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새로운 디지털 집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